영국이 미국을 배신했습니다. 70년 혈맹이 등에 칼을 꽂고 한국과 손을 잡았죠. 백악관은 48시간 안에 막으라 명령했고 금융 제재로 협박하면 굴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총리는 비웃었습니다. 히틀러도 우리를 못 꺾었다고요. 그리고 G7 무대에서 400조 한마이너스형 동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퇴장하자 G7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미국 금융무기 설계자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한국을 얕본 게 진짜 끝이다. 그 충격적인 전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클레어 윈터스, 백악관이 꺼내는 금융무기의 설계자입니다. 사람들은 총보다 무서운 게 결제망이라고 말하죠.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직통 전화였어요. 잠에서 깬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죠. 이 시간에 오는 전화는 보통 전화가 아니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워싱턴으로 오라는 거였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0-한 400조 포괄 안보 동맹 초안. 영국과 한국이 손을 잡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죠.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어요. 미국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역사적 동맹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입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그 문서를 들여다봤죠. 국방, 우주, 양자기술, 조선, 금융.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이었습니다. 그것도 400조라는 천문학적 규모로요.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으로 직행했죠. 긴급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대통령 측 고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클레어, 48시간 안에 영국을 되돌려놔야 합니다. 안 되면 당신이 끝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영국이요? 결국 굴복할 겁니다. 금융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저는 지난 1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런던. 세계 금융 중심지들을 상대하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제가 설계한 제재 패키지는 언제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달러 결제망을 차단하면 그 어떤 나라도 버티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지갑을 꺼냈죠.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군복 사진이었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클레어, 동맹은 존중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관리하는 거다. 그 말이 제 신념이 되었죠. 저는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맹은 레버리지다.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으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금융시장의 약점, 달러 의존도, 스위프트 시스템.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었죠.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이 아무리 한국과 협력한다 해도 결국 금융은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저는 태블릿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미국의 원조로 발전한 나라.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흘렸어요. 이런 나라가 영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영국은 계산의 나라입니다. 감정이 아닌 이익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들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재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설계해 나갔죠. 첫 번째 단계, 달러 결제 제한. 두 번째 단계, 스위프트 압박. 세 번째 단계, 런던 금융시장 타격. 각 단계마다 영국이 느낄 고통의 수치를 계산했습니다. 저는 숫자와 데이터를 믿었어요. 감정이나 명분 같은 건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세상은 결국 돈으로 움직인다고 확신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몇 잔째 마시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완성된 제재 패키지가 떠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영국이 이걸 견딜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48시간이요?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었다는 걸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될 48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어요. 전쟁이 시작됐으니까요. 금융 전쟁이요. 그리고 저는 그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오전 9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죠. 테이블 주변에는 국가안보회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띈 사람이 있었어요. 마라 블레이크였습니다. 백악관 NSC 쪽 정치 실세였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클레어, 잘 왔어요.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 말투는 달콤했지만 저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영국과 한국의 동맹이 가져올 파장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안보 동맹 체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둘째, 아시아-유럽 연결축이 미국을 배제하고 형성됩니다. 셋째,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금융 블록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 제재입니다. 화면에 제재 패키지를 띄웠죠. 달러 결제 제한, 스위프트 압박, 런던 금융시장 타격. 3단계로 구성된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수치로 제시했어요. 첫 단계만 실행해도 영국 금융시장은 10% 타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가면 25%입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가면 영국 경제는 마비됩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국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겁니다. 금융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재무장관이 질문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닙니다. 영국이 아무리 한국과 협력해도 금융 허브는 런던이고 결제 통화는 달러입니다. 한국이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제 말에 몇몇 사람들이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라 블레이크는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마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어요. 클레어, 잘했어요. 성공하면 당신 공이에요.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마라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죠. 실패해도 그건 당신 공이겠지?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라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실패는 없을 겁니다. 마라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영국에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계획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런던으로 가서 영국 재무부 라인을 만나야 했어요. 그들에게 제재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협상의 여지를 줘야 했죠. 동시에 영국 금융계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정부에 압력을 넣게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이 일에 익숙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수없이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라의 그 말 때문이었죠. 실패해도 당신 공이겠지.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런던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금융 시스템 분석 자료, 주요 인사 리스트, 협상 시나리오. 모든 걸 꼼꼼히 챙겼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마라로부터였죠. 클레어, 당신을 믿어요. 우리 모두가 믿고 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했죠. 실패는 제 커리어의 끝을 의미했으니까요. 저녁 6시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런던행 비행기는 밤 10시에 출발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워싱턴을 돌아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였죠. 권력의 중심, 세계의 수도. 저는 그곳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커리어 최대의 미션을 떠맡게 됐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영국은 왜 갑자기 한국을 택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움직인 걸까?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최근 동향을 살펴봤죠.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확실히 기술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정치적 영향력도 없고 군사력도 제한적이고 금융 파워도 약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국이 이런 나라를 미국보다 우선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어쩌면 영국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협상 전술일 수도 있었어요.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는 블러핑일 수도 있었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룰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마라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요. 저는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런던까지는 8시간이 남아 있었죠. 그 8시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지, 금융계 인사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제재 카드를 언제 꺼낼지, 모든 걸 계산하고 또 계산했어요. 저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소용없을 수 있다는 걸요. 세상에는 계산할 수 없는 변수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수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비행기는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펼쳐진 바다는 깜깜하고 넓었죠. 마치 제 앞에 놓인 미지의 세계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48시간.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였습니다. 히드로 공항을 빠져나오자 런던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2월의 런던은 언제나 을씨년스러웠죠. 저는 호텔로 직행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영국 재무부와의 첫 미팅을 준비했어요. 오후 2시에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죠. 완벽했어요.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국 재무부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미팅이 취소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취소요? 무슨 일이죠?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정이 생겼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급한 일정이라니 갑자기요? 저는 바로 워싱턴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국 쪽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했죠. 30분 후 답이 왔습니다. 클레어, 한국 특사단이 어제 런던에 도착했대. 그리고 지금 영국 국방부와 폐쇄 회의 중이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하루 먼저 왔다고요? 그것도 국방부와 회의 중이라고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영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를 회피한다는 건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잿빛이었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호텔 방을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시간은 48시간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영국 외무부로 찾아가기로요. 약속이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문 앞에서라도 기다리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택시를 타고 외무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런던 시내를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외무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이었죠. 저는 입구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막아섰어요. 약속이 있으십니까? 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긴급한 용건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왔습니다. 경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보여줬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영국 관리들을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속이 타들어갔어요. 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죠. 외무부 건물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지켜보며 기다렸어요. 혹시 누군가 나오면 붙잡을 생각이었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런던의 겨울 해는 일찍 졌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어요. 저녁 6시가 되자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밖으로 나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실망한 채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죠.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백악관이 꺼내는 금융 무기의 설계자라던 사람이 지금 카페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니. 저는 욕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죠. 제재 시나리오를 더 강화해야 할까? 아니면 유화책을 제시해야 할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마라 블레이크로부터였죠. 클레어,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메일을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압박이 느껴졌어요.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국 측과 조율 중입니다. 곧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율은커녕 만나지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보내고 컴퓨터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였지만 저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저를 덮치는 꿈이었어요. 저는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우산이 뒤집혔죠. 파도가 저를 삼켰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꿈이었어.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런던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거리, 가로등 불빛, 그리고 어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버튼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는 걸요. 항상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아예 만나주지 않고 있었어요. 제 버튼은 눌러지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였죠. 계산할 수 없다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봤죠. 군복을 입은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귀를 읽었어요. 동맹은 존중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관리하는 거다. 저는 그 글귀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레버리지. 지렛대. 힘으로 누르는 것.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침이 되면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영국 측을 만나야 했죠. 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은 천천히 그리고 차갑게 밝아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영국 재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후 3시에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어요. 오후 2시 저는 재무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도착한 거였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제재 시나리오, 협상 카드, 예상 질문과 답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3시가 되자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3명의 영국 관리가 앉아 있었어요. 재무차관, 외교 담당관, 그리고 국방부 연락관이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죠.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미소는 형식적이었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차관이 짧게 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0-한 동맹이 가져올 경제적 리스크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달러 결제망 차단, 스위프트 제재, F-35 부품 공급 중단. 하나하나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영국 금융시장이 받을 타격은 최소 20%입니다. 런던 시티의 국제 신뢰도도 하락할 겁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영국 관리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워 보였죠. 외교 담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윈터스 씨, 당신은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엇을요? 담당관은 태블릿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영국 국민의 자존심 말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자존심이요? 그게 경제와 무슨 상관이죠? 담당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조롱한 거 아십니까? 영국을 미국의 하인 취급했죠.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영국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할 거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발언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재무차관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였죠. 영국 국민의 72%가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원합니다. 65%가 새로운 동맹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어요. 저는 그 수치를 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감정적 문제였죠.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기술력은 있을지 몰라도 군사력이나 금융 파워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국방부 연락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잘 압니다. 16년 전 프로젝트로 서울에 가본 적도 있고요.
연락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6년 전 한국과 지금 한국은 다릅니다. 당신은 옛날 이미지로 한국을 보고 계시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연락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특사단이 가져온 협력안을 보셨습니까?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스텔스 전투기 기술 이전, 우주방위 협력, 양자통신 네트워크. 이 모든 걸 실현 가능한 로드맵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재무차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파트너 말입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파트너. 미국이 영국을 파트너로 대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외교 담당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윈터스 씨,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히틀러도 우리를 꺾지 못했어요. 제재를 하시려면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악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건물을 나왔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제 무기가 통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기를 꺼내기도 전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잿빛 구름이 가득했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워싱턴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 사람이었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윈터스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도연서입니다. 한국 특사단 대표입니다. 저는 글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도연서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뵙게 됐네요. 힘드신 것 같아서요.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설마요. 도연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연은 아니죠. 당신이 오늘 영국 재무부를 방문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를 감시한 거군요? 도연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같은 목표요? 우리는 정반 대편이잖아요. 도연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죠. 윈터스 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박은 영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뭘 했죠? 협박 안 했나요? 도연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기억이요? 저는 의아해했죠. 도연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70년 전 영국이 우리를 위해 흘린 피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서는 명함을 건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70년 전으로 보시면 오늘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연서 대한민국 외교부 특사. 저는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존중과 기억.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제 얼굴을 적셨지만 느낌이 없었어요.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에 직접 최후 통첩을 전달하기로 한 거였죠. 워싱턴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48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총리실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약속이 잡혀 있었죠.
총리의 보좌관과 만나기로 한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보좌관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신중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보좌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보죠. 저는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영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첫째, 달러 결제 제한. 영국 주요 은행의 달러 거래에 제한을 가합니다. 둘째, 스위프트 압박. 국제 금융 메시징 시스템에서 영국 기관의 우선순위를 낮춥니다. 셋째, F-355 전투기 부품 공급 중단. 넷째, 정보 공유 축소. 파이브 아이즈 동맹 내에서 영국의 접근권을 제한합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보좌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죠. 이 조치들은 즉각 실행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보좌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윈터스 씨, 이게 협박이라는 걸 아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적 결과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보좌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현실적 결과라. 좋은 표현이네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10분, 20분, 30분.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40분이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보좌관이 아니었어요. 영국 총리 줄리언 애시포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리님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애시포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읽은 문서를 집어들었죠. 이게 미국의 입장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시포드는 문서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실행하십시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애시포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행하라고요. 당장 하세요. 달러 결제 제한, 스위프트 압박, F-355 중단, 정보 공유 축소. 다 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총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갈 겁니다. 애시포드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히틀러도 우리를 못 꺾었어요. 미국이 우리를 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애시포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제국을 잃었고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우리를 하인 취급하는 걸 참아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애시포드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윈터스 씨,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맹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죠. 동맹은 레버리지입니다. 이익을 위한 거래입니다. 애시포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동맹은 존중입니다. 신뢰입니다. 파트너십입니다. 미국은 그걸 잊었어요.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하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최후 통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거였죠. 저는 비틀거리며 건물을 나왔습니다.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도연서였어요. 또 만나네요, 윈터스 씨.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또 감시하고 계셨군요. 도연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리실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봤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서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협박은 영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뭘 한 겁니까? 어떻게 영국을 움직인 거죠? 도연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잊지 않았던 걸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했던 일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주인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말로 400조 동맹을 만들었다고요? 도연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줬어요. 기술, 성애 그리고 진심을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윈터스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을 70년 전으로 보시면 오늘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된 나라입니다. 그는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70년 전, 저는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었을까요? 무의식 중에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다는 걸요. 숫자와 계산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워싱턴에 보고해야 했어요. 실패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영국에 무엇을 보여줬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국 국방부 브리핑 참관 요청이었죠. 답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놀랍게도 영국 국방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브리핑에 참관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왜 저를 초대한 걸까요?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기회였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죠.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재무부 인사들, 그리고 의회 국방위원들이었어요. 저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곧 한국 측 발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도현서와 함께 기술 전문가 2명이 동행했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첫 영상이 떠올랐어요. 거제도 조선소의 야경이었습니다. 새벽 2시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도현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24시간 가동되는 조선소입니다. 우리는 납기를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조립되는 과정이었어요. 모든 공정이 정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화면에 등장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합니다. 외부 의존도가 극히 낮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생산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은 방산 장비 테스트 현장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 장비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장비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북극이든 사막이든 상관없어요.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장면이 실제 현장이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이나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일하는 사람들, 진짜 움직이는 장비였죠. 도현서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갑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파트너로 대합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우주센터였어요. 나로호 발사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달 탐사선 발사 성공 장면도 이어졌죠.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 강국입니다. 독자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영국과 협력하면 우주방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요. 저는 점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어요. 실제 역량을 증명하는 증거의 나열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질문했어요. 납기는 어떻게 보장합니까? 과거 많은 국가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연서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모든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완료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호주 잠수함 프로젝트, 이집트 K9 수출. 모두 약속한 날짜에 인도했어요. 그는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프로젝트별 일정 준수율이 98%였죠. 회의실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도연서는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동일 사양 장비 기준, 저희는 미국 제품보다 30% 저렴합니다. 하지만 성능은 동등하거나 우수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테스트 결과를 제시했어요. 사거리, 명중률, 내구성 모든 면에서 비교 우위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제가 알던 70년 전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도연서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영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70년 전 당신들은 우리를 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죠.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진정한 동맹의 시작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였다니.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이렇게 준비된 파트너였다니. 도연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윈터스 씨?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도연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현장으로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기업과 은혜라고 하셨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까? 도연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진심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영국에게 진심을 보였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었죠.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진심. 제가 평생 무시해온 단어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서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도연서는 악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윈터스 씨,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잘못된 방식을 배웠을 뿐이에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국방부 건물을 나오며 저는 런던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숫자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다고요. 그런데 저건 숫자 이전의 태도다. 태도가 숫자를 만들고 신뢰가 협력을 만든다는 걸요. 제가 놓쳤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워싱턴에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솔직하게 쓰기로요. 제가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을 있는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된 파트너입니다. 기술력, 성실함, 그리고 진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영국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레버리지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존중과 신뢰입니다. 그걸 잊었을 때 우리는 파트너를 잃습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런던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내일은 G7 회의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영국과 한국이 공식 발표를 한다고 들었죠.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끝을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실패한 이 미션의 결말을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요. G7 회의 전날 저는 런던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머리를 비우고 싶었죠. 오후 3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2월 비는 차가웠어요. 저는 우산이 없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가 있는 곳이었죠. 저는 우연히 그곳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곳을 찾아온 거였어요. 기념비 앞에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도연서였어요. 그는 기념비를 바라보며 서 있었죠. 비를 맞으면서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도연서는 제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어요. 윈터스 씨, 여기서 뵙네요. 저는 기념비를 올려다 봤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군인상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젊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기념비 아래 명판에는 영국군 전사자 명단이 새겨져 있었죠. 1100명이 넘는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하시는군요. 도연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배웠어요. 그때 갑자기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렸죠. 도연서의 수행원이 우산을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서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는 기념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 오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였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연서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7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흘린 피를요. 당신들의 희생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지갑 속 아버지 사진이 떠올랐죠. 아버지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사진을 봤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귀를 읽었죠. 우리는 승리했다. 하지만 기억은 남겨야 한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의 진짜 의미를요. 기억은 남겨야 한다. 레버리지가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은혜와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아버지의 또 다른 말을 떠올렸습니다. 동맹은 레버리지로 관리하는 거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전반부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뒷부분이었죠. 기억을 남겨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동맹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도연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빗물이 그의 머리와 어깨를 적시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어가서 그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도연서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윈터스 씨, 왜 그러십니까? 저는 기념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여기 계십니다. 이름은 새겨지지 않았지만요. 도연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동맹을 레버리지로만 봤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맹은 기억입니다. 존중입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잊고 살았어요. 도연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시는군요. 우리 둘은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걸 생각했어요. 제 지난 15년의 커리어. 숫자로 세상을 재단했던 오만함. 상대의 자존심과 감정을 무시했던 냉정함.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죠.
도연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죠. 도연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G7 회의에 오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끝을 봐야 해요. 도연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윈터스 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에게는 끝일지도 모르죠. 도연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니까요. 당신처럼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공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개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제 얼굴은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워싱턴에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마라 블레이크로부터였습니다. 클레어, 당신 보고서를 읽었어요. 실망스럽네요. 우리는 당신에게 해결책을 기대했지 철학 수업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내일 회의 후 즉시 귀국하세요.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라, 귀국하겠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준비는 됐습니다. 제 눈으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보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맑은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맑겠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맑은 날이요. G7 회의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긴장됐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워싱턴 커리어의 마지막 날이요. 회의장은 런던 중심부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대표단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 대표단석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 있었죠. 그들은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실패한 사람이라는 소문이요.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입장했어요. 마지막으로 영국 총리 줄리언 애쉬포드와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애쉬포드 총리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국과 대한민국은 포괄적 안보 동맹을 체결합니다. 총 400조 원 규모의 협력입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애쉬포드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동맹은 국방, 우주, 양자기술, 금융, 문화전 분야를 아우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스크린에 협력 내용이 하나씩 떴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스텔스 전투기 기술 협력, 우주방위 네트워크 구축, 양자통신 인프라 공동 투자. 모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 보였어요. 애쉬포드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지를요. 그는 한국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우리가 흘린 피를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희생한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들은 파트너로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회의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애쉬포드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인 행세하는 친구가 아니라 빗속에서 우산을 함께 쓰는 친구를 택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빗속에서 우산을 함께 쓰는 친구. 어제 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도연서가 무릎 꿇고 있던 모습이요. 이어서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영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70년 전 그들은 우리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맺는 동맹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이고 약속의 실현입니다. 우리는 영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표단석은 조용했어요. 국무부 고위 관료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걸어 나갔죠. 다른 미국 대표단도 하나둘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따라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 남아야 할까요? 저는 결국 자리에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보고 싶었어요. 미국 대표단이 퇴장하자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독일 총리였어요. 이어서 프랑스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대표들도 일어났죠.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G7 전체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미국이 아니라 영국과 한국에게요.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재 버튼이 무력화된 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거라는 걸요. 힘으로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오만이었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라 블레이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클레어, 당장 귀국하세요. 설명할 게 많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마라, 미안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마라는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말했죠.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 일은 실패가 아니에요, 마라. 시대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마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클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덜 부끄러울 것 같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죠. 그때 도현서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현서 씨. 도현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윈터스 씨.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도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윈터스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안이요? 도현서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0-1 동맹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팀이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위해 일했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방해했죠. 도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당신은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현서는 악수를 청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죠. 저는 회의장을 나와 런던 거리를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템즈강 다리를 건너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까? 워싱턴으로 돌아가 새 일을 찾을까? 아니면 정말 도현서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숫자만으로 세상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의 마음과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으니까요. 저는 지갑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뒷면의 글귀를 다시 읽었어요. 우리는 승리했다. 하지만 기억은 남겨야 한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요? 승리보다 중요한 건 기억이라는 것. 힘보다 중요한 건 존중이라는 것. 레버리지보다 중요한 건 파트너십이라는 것.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고. 사람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겠다고. 동맹을 거래가 아니라 관계로 만들겠다고. 템즈강의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부서지며 황금빛으로 빛났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15년간 일하며 제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기록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우리는 힘을 가졌지만 존중을 잃었다. 우리는 숫자를 얻었지만 신뢰를 잃었다. 우리는 레버리지를 쥐었지만 파트너를 잃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을 잃어가고 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밤새도록 썼어요. 제 경험, 제 실패, 제 깨달음을 모두 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죠. 런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저는 도연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이유로 일하고 싶었으니까요. 힘이 아니라 존중으로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레버리지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요. 그게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었죠. 런던의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죠.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방식을, 새로운 저를 시작할 준비가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